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 고학년 자녀의 영어 교육,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슬슬 문제집 위주로 바꿔야 하나? 문법 빨리 안 잡으면 중학교 가서 뒤처질 텐데. 네, 이런 걱정들, 너무 당연하죠. 다 아이 미래 생각해서 드는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당장 중학교 가면 시험부터 확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영어 실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브레이크를 건다니요? 아니, 오히려 더 잘하게 하려고 엑셀을 밟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험 점수를 위한 문제풀이식 접근법이요. 이게 오히려 아이가 영어를 진짜 언어로 배우고 더 멀리 나아갈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특히 초등 고학년이라는 이 결정적인 시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현실적인 불안감의 정체가 뭔지 좀 파고 들어보고요. 왜 언어로서의 영어라는 접근법이 아이의 중학교 3년, 아니 인생 전체에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듣고 나서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저희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이 불안감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중학교 영어 확실히 초등학교 때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문장은 길어지고 지문은 복잡해지고, 그러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매우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분석에서 제 눈길을 끈 부분은요. 아이가 실제로 중학교 영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 근본 원인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시각이요? 네, 그게 노력이 부족하거나 특정 문법 지식이 없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뭔가요? 학원이라도 바꿔야 하는 건가요? 하하,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언어 그릇이 아직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어 그릇이요?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언어라는 그 내용물 자체를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 그 능력 자체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릇이 종이컵만 한데 거기에 막 1.5리터짜리 물을 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치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밖으로 흘러 넘치겠죠. 중학교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그 복잡한 문장과 긴 지문이 바로 그 1.5리터의 물인 셈입니다. 아, 문제풀이 스킬은 그 그릇이 어느 정도 채워진 후에 담아도 절대 늦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물을 담을까?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부을까? 이것만 고민했지. 정작 그 물을 담을 그릇을 키울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딜레마죠. 하지만 그릇만 충분히 크다면 어떤 종류의 물이 들어와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언어 그릇이 잘 만들어진 아이들, 그러니까 영어를 문제풀이가 아니라 언어로 배워온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강점을 보이는지 궁금해지네요. 시험도 결국엔 봐야 하니까요. 즉, 청해역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듣기 평가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그 이상이죠. 중학교에 가서 갑자기 문장이 길어져도요. 그걸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미 덩어리로 하나의 이미지나 메시지처럼 툭 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이미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 지점이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어떤 점에서요?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은 정확한 문법이나 단어를 아는지 묻잖아요. 그렇게 감으로, 느낌으로만 들어서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다 맞힐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장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요? 언어 감각이 있다는 건 단순히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문법적 패턴에 대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요? 네. 그래서 긴 지문을 읽는 독해나 듣기평가 모두에서 적음이 빠르고 부담을 덜 느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문의 길이나 모르는 단어 몇 개에 압도당할 때 이 아이들은 전체 맥락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까지 유추해내면서 내용 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숲을 먼저 보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에 덜 흔들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내신 성적과 직결되는 부분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장점, 이게 또 중요한데 바로 수행평가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요즘 학교 평가에서 정말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발표, 말하기, 글쓰기 같은 것들이요. 네, 문제풀이만 해온 아이들은 이런 걸 갑자기 하려면 정말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훈련이 평소에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환경에서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던져본 경험이 축적된 아이랑 정답만 맞춰온 아이의 자신감과 유창성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게 뭔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자료가 영어를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사고방식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문화와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정보를 찾을 때랑 영어로 정보를 찾을 때 아이가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룡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보죠. 네. 한국어로 검색하면 잘 정리된 백과사전이나 블로그 글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어로 latest dinosaur discovery라고 검색하는 아이는 어떨까요? 뭐가 다를까요? 어제 막 발표된 새로운 학설이나 해외 박물관의 최신 연구 자료, 심지어 고생물학자들이 나눈 토론 영상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거죠. 와, 생각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영어를 도구로 쓸 수 있게 되면 아이의 생각의 범위와 활동의 세계 자체가 넓어지는 겁니다. 해외 친구랑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좋아하는 해외 가수의 인터뷰를 자막 없이 보면서 그들의 유머 코드를 이해하게 되고요.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을 갖게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영어식 사고가 장착된 아이는 중고등학교의 영어 시험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설 수 있는 훨씬 큰 힘을 갖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우리 아이를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문제집풀이에 익숙해져 있거나 영어에 흥미를 잃은 것 같아서요. 네,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일 겁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오히려 초등 고학년이 이런 전환을 시도하기에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골든타임이요? 보통은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 초등 고학년인가요? 그 근거가 명확합니다. 감으로만 언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저학년 때랑 다르게요. 이 시기 아이들은 언어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큼 사고력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왜 고의 과거형이 고우드가 아니라 웬트인지, 그 규칙의 예외를 받아들이고 시제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 지적인 성숙도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언어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지와 꾸준함이라고 자료는 강조하고요. 의지와 꾸준함. 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언어로 접하는 경험이 쌓이면 영어는 공부해야 할 대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도구화하는 순간 학습 곡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결국 부모의 관점 전환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께서 문법을 가르치거나 단어를 외우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코칭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저 우리 아이는 영어를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만나는 도구로 배우는 거야 라는 방향만 딱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 관점 하나가 아이의 중학교 3년, 나아가 그 이후의 진로와 가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언어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그 방향성 자체는 정말 공감이 가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당장 눈앞에 단어 시험, 문법 문제집 이걸 외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실이죠. 이 이상적인 접근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에서는 부모님이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쉬운 것들입니다. 드디어 실전이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첫째, 영어를 공부가 아닌 노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하자라는 말을 집에서 추방하는 거죠. 추방이요? 네, 대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만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하루 5분에서 10분이라도 아이 수준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영어를 듣고 읽는 것만으로도 영어식 사고의 기반이 다져진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본다거나 짧은 영어 동화책을 함께 읽는 것 같은 그런 활동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아이가 자막 없이는 안 보려고 하거나 영어책은 어렵다고 싫어하면 그건 어떻게 하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럴 땐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영어 자막이라도 켜고 보게 하고 영화책도 그림만 훑어보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군요. 네, 중요한 건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유튜버의 해외 채널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아이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은 부담 없이.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목표를 정확성, 그러니까 accuracy가 아니라 유창성, fluency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창성. 네, 아이가 틀린 표현을 썼을 때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일일이 지적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저만 해도 아이가 I eat the pizza라고 하면 바로 ate라고 고쳐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모의 본능 같은 건데 그걸 참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본능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지적 대신 모델링을 제안합니다. 모델링이요? 아이가 I ate pizza라고 말했을 때 지적하는 대신 부모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You ate pizza. Was it delicious? 라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아, 왜 지적보다 모델링이 더 효과적인 건가요? 지적은 아이에게 내가 틀렸구나. 영어로 말하는 건 무서운 거구나. 라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반면 모델링은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대화의 흐름도 끊기지 않고요. 언어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입을 뗄 수 없게 됩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자신감, 그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답보다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본 후에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야? 또는 이 문장 해석해봐 라고 묻는 대신에요. 네네. 이야기 내용이 어땠어?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질문의 종류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이의 뇌는 단어나 문법 규칙을 떠올리는 대신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아이의 뇌는 영어를 해석해야 할 암호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의미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그릇을 키우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방법이 남았네요. 네. 앞서 말한 모든 것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 자료에서는 아주 강력한 문장으로 이 점을 표현합니다. 하루 10분의 꾸준함이 문제집 한 권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하루 10분의 꾸준함이 문제집 한 권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든다. 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언어는 지식처럼 한 번에 몰아서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하고 달려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이요? 네. 주말에 3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씩이라도 아이와 영어책을 읽거나 영어 노래를 듣는 그 경험이 쌓이면 그 축적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언어는 시간과 경험의 축적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는 초등 고학년 영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짚어봤습니다. 영어를 풀어야 할 문제로 여기는 아이와 세상을 만나는 도구로 쓰는 아이, 네. 이 둘은 단순히 영어 성적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래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초등 고학년이든 심지어 중학교 입학을 코앞에 둔 시점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아이가 영어를 언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부모님의 작은 관점 변화와 믿음, 그것이 바로 아이의 세계를 넓히고 자신감을 키우면서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가 영어를 도구로 삼아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세상과 만나게 하고 싶으신가요? 중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그 눈앞의 목표 너머에 있는 진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